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 특허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4번부터 이제 3회 25번까지 볼 거고, 문제는 사실 이제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어려운 문제들을 더 비중을 높여서 하나 더 많이 이제 알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종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해서 적절하게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너무 막 새로운 것만 잔뜩 넣어서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조금씩 가미하면서도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출제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지 않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지 않아서 분명히 이제 알고는 있지만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넣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4번 보시면 이제 DPL만, 이건 이제 교육청 문제 두 문제 나왔던 문제 하나 이제 더 넣은 것이고요. DPL만 문제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보통 이제 작년 공무원 문제에서도 대칭키나 이제 공개키, 이 내용적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도 그랬고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똑같은 게 이제 앞쪽이 한 문제, 뒤쪽이 한 문제. 그러니까 25개 문항 중에서 같은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 풀면 이것도 풀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하나 있었고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쪽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둘 다 좀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도 있어요. DPM만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B가 생성할 빈미키 값과 동일한 값을 구하는 식은, 그래서 단 모드는 나머지를 구한 연산자이고, 이건 필요하죠, 우리한테. 근데 이제 요건 안 필요하죠, 지금 DPM만에서. 오일러의 토션트 함수는 이제 RSA에서 키 계산할 때, 키쌍을 생성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사실 여기서 필요하지 않죠. 함정을 그냥 파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G의 B승 모드 N을 넘겨주고, 얘는 G의 A승 모드 N을 넘겨받으면 결국은 G의 A 곱하기 B 승에다가 모두 N이 공통으로 갖는 키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비밀키로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GN이죠. 똑같이 N과 G가 이제 두 소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NG하고 그 다음에 G의 A승 모드 N과 G의 B승 모드 N을 공격자가 알 수 있죠. 스니핑만 해도 그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이라도 A하고 B하고 G의 A 곱하기 B승 모드 N을 모르면은, 그죠? 공격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 한마디. 그게 이제 DPMI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그냥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G의 A 곱하기 B 승의 이제 모드 N이니까 요게 정답이에요. 올라오면서는 아예 그냥 함정이고, 그죠? 필요 없는 거고,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 당연히. 그죠? 14번 정답은 여러분들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5번의 포트 스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스텔스 스캔이죠. 정상인 스릴 핸드쉐이크를 완성하지 않고 로그를 남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오픈 스캔, 할프 오픈 스캔,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스캔이 나와서, 그죠? 오히려 이제 공격자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 마스 스캔은 모든 신호 다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죠? 널 스캔은 다 널로 하는 거죠. 그죠? 모두 활성화, 모두 비활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플래그를 설정해서 패킷을 전송하는데, 그죠? 이 엑스마스 스캔과 널 스캔 둘 다 이제 스텔 스캔에 들어가지만 하는 방식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3번에 널 스캔은 어떠한 플래그도 설정하지 않고 널 상태로 패킷을 전송하고, 엑스마스 스캔은 모든 플래그를 다 모든 신호를 다 활성화시켜서 보내는 거. 그죠? 다 맞는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4번이 잘못됐겠죠. UDP 포트 스캔은 UDP가 왜 시리얼 핸드쉐이킹을 하겠어요? 그건 TCP가 하는 거지. 그죠? 절차를 거쳐서 수행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특성 자체는 스텔 스캔이랑 UDP 포트 스캔이 조금 비슷하죠. 사실 오히려 닫혀 있으면 어떤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 언리처블이 날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스텔 스캔에서는 리셋이 날라온다든지, 그죠?
오히려 열려있을 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형태는 비슷한데 이 UDP 포트 스캔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열려서 그런 건지 닫혀서 그런 건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신뢰성이 없어서 15번 정답은 4번으로 그죠? 보시면 되고요. 16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35전 이렇다. 이런 건 뭐 따로 문제로 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통령령을 갖다가 뭐 다른 걸 고쳐서 낼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죠. 그죠? 보통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법령 보시면은 38조의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서 이게 이제 1항의 내용이고 이게 2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알아놓으셔야 되고. 근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이제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그죠? 이런 식. 그래서 16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요. 이제 이 문제 자체를 보면서 38조의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조항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셔야 되고요. 네, 17번 다음 중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DS랑 AS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DS의 F 함수는 확장 라운드 함수 말하는 거죠. 그죠? 확장 말하는 거 확장은 그러니까 뭐 확장 P박스 말하는 것도 라운드 함수 안에서. 그죠? 입력 32비트를 출력 48비트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확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장하는 이유는 DS 같은 건 원래 이제 키의 길이가 56비트란 말이죠. 56비트인데 DS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총 16라운드가 필요하고 그 16라운드에서 써야 되는 서브키들이 존재하는 거죠. 각각의 서브키들. 그 16개의 서브키를 만들 때 실제 이제 서브키 제너레이터라는 게 만들어 주는데 56비트짜리가 들어가면은 16개의 48비트짜리 서브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서브키와 XOR을 하기 위해서, 그죠? 32비트를 48비트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64비트짜리 블록을 DS에서 암호할 때는 반절 잘라서 32비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XOR을 해야 되기 때문에 48비트짜리 키와 그때 이제 뭐라는 거예요? 늘려서 48비트로 이제 XOR을 해주고 밑에서 뭐예요? 또 S박스로 다시 줄여주죠. 48비트짜리를 다시 이제 32비트짜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또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AS는 이건 맞는 말이고, AS는 128비트 크기의 입출력 분력을 사용하고, 키의 크기가 이제 가변적이죠. 비트의 가변 크기, 키 길이를 제공하며, 키의 길이에 상관없이 라운드 키는, 이거 중요하죠. 라운드 키는 128비트. DS는 이런 거 정리 좀 해놓으세요. 어렵게 나오면 나오죠. 어렵게 나오면. 그죠? DS는 16라운드면은, 서브키가 16개 있으면 돼요. 서브키 16개.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AS 같은 경우는 라운드 수가 다르잖아요.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AS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라운드짜리 쓴다. 뭐 암호화 강도가 조금 낮아도 돼서 128비트 키에다가 10라운드를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라운드 키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서브키는. 라운드 키 해도 서브키 해도 돼요. 상관없죠. 똑같죠? 서브키는 11개. 서브키라고 쓸게요. 라운드 키 아니면 서브키. 서브키는 11개가 되죠. 왜냐하면 라운드 바로 위에 풀이 라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2라운드 쓰면 13개.
10라운드 쓰면 1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라운드에 들어가는 라운드 키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28비트, 여기는 192비트, 여기는 256비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소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라운드 함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각각. 그래서 아예 라운드 키는 128로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라운드 키의 크기 말하는 거, 크기. 그러니까 10라운드로 돌릴 때 서브 키 11개는 다 128비트로 구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12라운드를 돌리면은 서브 키가 13개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128비트로 구성되는 거고. 근데 14라운드 돌릴 때 15개의 서브 키가 있을 텐데 그때도 다 128비트로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거까지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키 길이에 따라서 라운드 키의 길이는 이 키 길이와 마찬가지로 가변적이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맞는 내용이고. 3번의 DS의 F 함수는 8개 S박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죠? S박스는 4개의 입력을 6개 출력으로 만들면은 더 커지죠. 이게 지금 확장 P박스에 의해서 32비트가 48비트로 바뀌어서 서브키는 XOR을 했어요. 이 48비트를 S박스에 비해서 32비트를 줄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이제 스트라이트 P박스 하나 있어서 그냥 쭉 뻗쳐나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비선형 구조는 맞아요. 이걸 잘 써놓고 이제 뭐 선형 구조를 틀리게 할 때도 있는데, 이게 6비트죠, 6비트. 실제 우리 문제에서 S박스를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것도 낸 적이 있으니까, 6비트짜리 입력이 4비트 출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DS 안전성 핵심 모델이다. 이건 맞죠. 그죠? 맞는데, 이제 요게 틀렸어요. 요게 잘못했다. 한마디로 8개 S박스니까, 68에 48, 48비트 들어온 게 84, 32, 32비트가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음 라운드로 들어갈 거니, 이게. 그죠? 32비트로. 4번의 라운드 횟수는 한 번에 암 복화를 반복하는 라운드 함수의 수행 횟수가 되고, AS는 그죠? 이 키 길이에 따라서 10, 12, 14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입력을 좌우 블록으로 분할하지 않고 블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SPN 구조. 그러니까 DS는 페이스텔 구조를 쓰는데, 페이스텔 구조는 반반씩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64비트라고 하더라도 한 라운드에서 암호화되는 건 32비트씩 암호화돼요. 반쪽짜리씩 암호화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전체를 다 암호화하니까 라운드 수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S, 그냥 라운드 수로만 본다면 DS에서 16라운드 돌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4개 하기 위해서 AS를 쓰면은 AS는 8라운드만 돌리면 되죠. 그럼 전체 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암호화하는 거니까.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죠? 그거 그냥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이제 3번.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은 DS나 AS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DS나 AS를 이제 많이 어렵게, 그러니까 출제한 적은 있는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충분히 이제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17번 정답은 이제 3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8번의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서 바이러스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종류 아닌 게 있어. 폴리모픽 바이러스, 다양성 바이러스, 그죠? 있는 거고. 계속 변하는 거죠, 이게. 매크로 바이러스도 있죠. 근데 이제 요 두 개는 바이러스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고, 제네릭 디크립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처럼 보이는데,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그죠? 바이러스라고 볼 수 없고. 사실 바이러스 시그니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시그니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들은 사실 이제 바이러스의 명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죠. 감염될 때마다 구현된 코드 형태가 변형된다고 했으니까 다형성 바이러스, 갑업형 바이러스라고도 하죠. 갑업형 바이러스 한 가지가 다형성 바이러스인데 폴리모픽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고, 시그니처 바이러스 아니면 바이러스 시그니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 시그니처에 바꿔서, 그죠? 이 바이러스 시그니처 같은 경우 이제 그 패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IDS에서 오형 탐지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형 탐지를 위해서 시그니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패턴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패턴. 그죠? 그때 이용되는 거, 그거 조사하는 거.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그걸 수집하고, 그걸 이제 기록하는 게 이제, 시그니처 바이러스 아니면 바이러스 시그니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시그니처 바이러스라고 하기보다는 바이러스 시그니처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네릭, 디크립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네릭 디크립션이란 말을 사실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암호화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거 이제 보통 이건 빼고 많이 쓰죠. 그죠? 암호화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바이러스가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야지 뭔가 패턴을 찾고 할 거니까. 그때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은 얘는 제네릭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라는 걸 거의 안 쓰고 사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형 탐지에서 이제 패턴 넣어놓는 것도 시그니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바이러스 시그니처죠. 바이러스 특징을 넣어놓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18번 정답은 1번으로 이제 폴리모픽 바이러스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되어서 관리가 네트워크 기반이죠, 지금. 그죠? 요새 얘기하는 건 NIDS인데,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가 되면은 얘는 HIDS죠. 서버 안에, 그 네트워크 단에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은 아닐 거고. 네트워크상 패킷을 분석해서, 이건 맞죠. 그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을 분석해서 침입을 탐지하는 거. 그 다음에 방화벽 내부의 내부 네트워크와 방화벽 외부의 DMZ, 뭐 어디 해도 되죠. 어차피 다 네트워크 다이니까. 안쪽에 해도, 방화벽 안쪽에 해도 되고, 바깥쪽에 해도 되고, 그죠? 둘 다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방화벽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설치를 IDS는 많이 하죠. 그래서 방화벽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되는데, HIDS랑 NIDS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두 개의 특징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IDS는 네트워크 단에 그냥 설치를 하는 거라 이 호스트 단의 성격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패키지 상품처럼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HIDS는 그 호스트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거, 뭐, 비용 갖다가도 되고, NIDS보다 HIDS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그 호스트 단에서 훨씬 더, 자세한 어떤 침입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HIDS죠. NIDS보다. 그죠?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9번의 정답은 이제 니은 디귿, 4번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20번 다음 중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 임의의 길이의, 이거 뭐 올바른 거 찾는 거죠. 임의의 길이의 원본 메시지에 대해서, 임의의 길이는 맞죠. 그죠? 이게 임의의 길이가 이제 뭐 가변, 변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시지는 그거죠. 메시지. 이건 임의의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해시를 거쳐서 MD가 나갈 때는 일반적인 해시 함수라면 얘는 고정이죠. 여기는 임의의 크기 아니면 가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임의라고 써놓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맞는데. 근데 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이제 볼 땐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아셔야죠. 가변이 아니죠. 이건 고정.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이 MD니까. 그죠? 그걸 뽑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문장이고.
이번에 동일한 원본 메시지에 대해서는 같은 해시값, 동일한 원본 메시지다. 동일한 원본 메시지에서 같은 해시값을 생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시 함수를 가지고 무결성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1, 2, 3이다. 그러면 이제 MD가 4, 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1, 2, 4라는 메시지를 해시를 거치면 뭐가 항상 나와야 돼? 4, 7이 나와야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무결성 보장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동일한 원본 메시지에 대해서는 같은 해시 값을 생성을 해야 돼. 이건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놓으니까 이게, 그죠? 당연하고 좀 쉬운 말을 써놓으니까 이게 뭔 감정이 있지 않은가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겠네요. 그죠? 3번에 해시 함수의 역함수 없어요. 해시 함수는. 그죠? 만들어 해시 값을 또 원본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다면 뭐가 깨져버려요? 역상 저항성이 깨지는 거죠. 역상 저항성이 이제 일방향성이잖아요. 이게 깨져버리는 건데, 이게 깨지면은 그 해시 함수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일방향성. 성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이란다. 정답은 2번이고 지금, 그죠? 3번도 이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차라리 원본 메시지 한 비트가 변경되면 그에 대응하는 거의 같은 해시값, 그에 대응하여 거의 같은 해시값을 출력하도록 설계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원본 메시지에서 한 비트만 변경이 돼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시 함수의 일반적인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조건으로 이제 보통은 뭐 입력은 임이고 출력은 가변이다. 그다음에 압축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도 써놓고 일반적인 조건에, 그다음에 일방향성, 제2의 역상저항성, 그러니까 역상저항성, 제2 역상저항성, 그다음에 충돌회피성.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메시지에서 한 비트라도 변경이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MD 값은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다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해시 함수들이. 그런데 어떤 해시 함수들은 한 비트만 변경돼도 전체가 막 다 변경되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공격자들이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제 원본 메시지가 한 비트 변경되면은 거기에 딱 대응해서 해시 값이 같이 변경된다. 그렇게 설계하면은 뭘 찾아낼 수 있어?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이미 지금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메시지의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공격자가 요거 하나 바꿔서 결과 보고, 요거 하나 바꿔서 결과 보고, 요거 하나 바꿔서 결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역상정항성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해시 함수는 여기서 하나만 바뀌어도 여기는 완전 엉망진창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패턴을.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에 대응하여 거의 같은 해시 값을 출력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걸 만드는 거죠. 안 좋은 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데요? 아까 본 거. 2번이 되죠. 20번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네, 21번도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죠. 우리 문제로도 이제 출제가 됐었긴 한데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 한 번도 지금 안 보면은 시험 때까지 이거를 거의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최종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걸 다 정리를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시험 직전에는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문제만 계속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선생님도 많이 있는데 문제만 따라가다 보면요. 문제가 전체에 다 포함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데 빈틈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빈틈이 생겨서 내가 알긴 알아요. 공부는 했는데 시험지에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알쏭달쏭한 거죠.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A인지 B인지가 막 헷갈리는 그런 거.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잘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침해 사유가 다수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될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거 뭐 잘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침해 사유가 다수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복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망 기관망의 장애 또는 마비가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 정보통신 서비스 요 부분이죠. 그죠? 요거 키워드를 좀 잡아내야 되고요.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이게 경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단계로 나눈다면 심각부터 되죠. 심각. 그다음에 경계. 그죠? 그다음에 주의, 관심 단계. 여기는 없지만 정상 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기까지가 경보 단계죠. 경보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정상 단계죠. 말 그대로 딱 잘라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말 그대로 심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징만 좀 봐놓으시면 되는데, 이건 국가적 차원이죠. 국가적 차원. 여러분들 교재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키워드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 되는 거고, 경계는 이제 복수 정보통신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죠, 그죠? 주의는 일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일부 네트워크, 뭐 정보 시스템 장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관심은 이제 뭐 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격 사례들이 있는데, 해외 공격이 국내로 이제 유입된 건 아니고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혹시나 우리 국내로 유입이 된다면은 그걸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건 경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좀 알아놓으시면은 어차피 키워드가 맨 앞에 딱 들어가요,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침해 사고가 다수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된 가능성이 증가된다까지 하고, 복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망, 기관망의 장애 또는 마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죠. 경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22번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패스워드 인증은 서버 측에서 인증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는 단점이다. 그러니까 패스워드 인증을 하는 것은 이제 지식에 위한 인증이잖아요. 이게 뭐 보안성이 이제 높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가 쉽고 그 얘기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은 보안성이 높지 않아 최소의 보안성이에요. 근데 싼 맛에 쓰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패스워드고요. 구축도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각 동기와 시간을 이제 그 시드로 쓰는 거죠. OTP를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딱 맞아야 되고, 두 사용자는 사전에 대칭키를 구해야 돼. 시간이 딱 맞아야 돼. 시드 자체가. 그죠? 이것도 맞고. 3번에 IP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읽다가 흐지부지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죠? 일회용 아니잖아요. 우리 IP.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IP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식별 번호이긴 하나 일회용은 아니다.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슬쩍 툭 껴놓으면은, 왜냐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초점이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거, 이게 초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잘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문장 자체를. 그래서 문장을 그냥 빨리 확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쫙 볼 때 정확하게 보면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막 문장 빨빨빨빨 막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문제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정확하게 문장들을 우리가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생체 인증은 생체 정보를 인식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처리. 많잖아요, 생체 인증은. 뭐 지문만 쓰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지문 갖다가 이제 그 드나드는
뭐 도어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FAR 같은 건 좀 낮을 수 있어. 오인식률은. 근데 FRR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거부율. 잘못된 거부율이죠. 난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DB가 들어있어요. 거기 내 거. 지문이. 근데 아무리 찍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이게.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귀찮아도 그냥 비밀번호 다시 누른다든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매번 안 되진 않거든요. 비밀번호도 있고 지문도 있고 키도 있는 도어락인데 키는 거의 안 갖고 다니겠죠. 그죠? 그럼 보통 이제 비밀번호 처음에 이제 외웠다가 지문을 계속 쓰면서 비밀번호를 까먹는다고 사실은. 그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더울 때도 그렇죠. 뭐 이렇게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비가 와서 손에 뭐 물이 묻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지문이 막 이렇게 좀 수축이 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걸 되면 안 열려요. 막 몇 번을 돼도 안 열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 또 까먹는다고요. 그걸 맨날 지문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생체 정보를 인식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보통 대안책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밀번호 넣는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 IP는 일회용이 아니죠. 주민등록번호 대신 쓸 수 있지만 일회용은 아니다. 그래서 22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3번 RSA 암호 시트에서 밥의 LSA 공개키 2와 N을 11, 143을 취득해서 앨리스에게 평문 4를 암호하여 보내고자 한다. 이때 전송되는 암호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문제가. 근데 이제 이걸 뭐 계산하는 것도 낸 적이 있고, 아니 키를 계산하는 것도 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암호문을 전송해야 되니까 플레인 텍스트에다가 공개 키니까 이제 2승을 하겠죠. 2승을 하고 여기다 모드 n을 해서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요게 사이퍼 텍스트가 돼서, 그죠? 암호문이 돼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평문이 4잖아요. 평문이 4고 P. 2가 몇이요, 지금? 2가 11. 그냥 그대로 쓰는 거네요. 그죠? 모드 n이 14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그대로 쓰는 거네요. 그죠? 요거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1번이 아니군요. 그죠? 4의 11승이니까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4의 11승 모드 143. 그죠? 그래서 뭐 이걸 계산하는 것까지 내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사실 뭐 4의 11승이니까 계산하는 걸 내진 않겠지만 계산하는 건 보통 뭐 2승, 3승에서 5승 정도까지는 뭐 낸 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떻게 이제 푸냐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23번 정답은 2번으로, 그죠? 2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24번에 자원의 접근 제어 방법 중 강제적 접근 제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부여된다. 강제적 접근 제어네요. 그죠? 자원마다 보안 등급이 자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객체. 그죠? 오브젝이 되는 거고. 오브젝 말고 이제 서브젝, 주체도 등급이 이제 정해지죠. 그죠? 그게 이제 MAC. 1번은 맞네요. 그죠? 그래서 객체는 보안 등급이 설정이 되는 거고, 주체는 허가 등급이 설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1번이 정답이 되고. 이번에 사용자별로 접근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라 했으니까 뭐 AC에 갖다가 이제 구축할 수 있는 DAC라고 이제 얘도 그렇지만 얘 3번도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보통 이제 구축할 때는 ACA 같은 거 많이 쓸 것이고, 유닉스 운영체제 기본 접근 지어 방식, DAC. 그죠? 그 다음에 뭐 조직의 역할이니까 이거는, 그죠? 따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방식이니까 이제 RBAC가 되는 거고. 롤 베이스 엑스 컨트롤. 그죠? 뭐 비교적 간단하게 나온 문제가 되고. 24번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25번. 이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볼 때도 한두 문제는 꼭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낼 때도 있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이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수할 수 있도록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푸셔야 되고요.
기밀성은 이제 그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는 건 무결성이고요. 이거는 그죠? 무결성. 권한이 있는 자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가용성. 뭐 이거 섞어놓은 거군요. 그죠? 정당한 자임의 상대방에게 검증 입증하는 거는 인증 맞고 어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이건 뭐 당연하죠. 부인 방지. 보내고도 안 보냈다, 받고도 안 받았다라는 걸 못하게 하는 게 non repudiation 부인 방지고, 얘는 뭐가 필요해요? 부인 방지 다음 항상 필요한 건 뭐였어요? 전자 서명.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이 필요하죠. 마블의 가용성 여기 있었으니까 뭐 잘못 나왔겠죠. 비인가자의 메시지 숨긴다. 이건 뭐 서로 바꿔놓은 거네요. 그죠? 이게 기밀성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금은 그 정보보호의 3대 요소만 이제 뭐 서로 막 섞어 놓은 거네요. 근데 이 지문들은 그래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쉽게 나왔는데 이걸 좀 늘려놓으면 더 어려워져, 문제가. 늘려놓으면. 그러니까 늘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든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지문을 막 늘려놓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딱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문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출제가 됐던 적도 있는 게 그네 기초 문제죠. 그런 걸 외워서 이거 이제 좀 어렵게 설명됐으니까 이걸 외워서 나오면 풀어야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다라가 되는 거죠. 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모의고사 3회를 한번 쭉 풀어봤어요. 그죠? 쭉 풀어봤는데, 파이널 특강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3회분 풀어왔다고 해서 뭐 굉장히 실력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도 뭐 빠진 내용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시험 때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험까지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공부를 할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공부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세요. 하루 내가 뭐, 어떤 분은 뭐 10시간 이상, 막 12, 3시간, 4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막 하니까요.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2시간 동안 뭐 하고, 1시간 동안 뭐 하고, 2시간 동안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되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막 보겠다 하면 정신만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A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가 30분을 못 넘기고 B라는 과목을 다시 본다. 아마 지금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하는데 B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막 30분도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야. A라는 과목을. B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를 아예 안 되겠다고 B를 딱 펼쳤는데 B를 펼치니까 또 A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1시간 이내에 과목을 막 바꿔가면서 공부한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동영상 수업을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에서 5시간 사이를 항상 이렇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업 들을 때는 봤었는데, 이 시험이 이제 한 달 남고 2달 남으니까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막 동영상을 보는데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것만 계속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죠?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니까 보는 거야. 그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공부를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일주일이 남았건, 3일이 남았건, 5일이 남았건, 뭐 예를 들어서 20일이 남았건 상관없어. 한 달이 남았건 간에 그걸 다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풀던 거. 그죠? 문제가 있고 이론이 분명히 있어요. 이론서가 문제가 있고 이론서가 있으면은 지금은 당연히 이 이론이라고 하죠. 뭐 교재라고 할까? 그죠? 우리 교재. 이론서. 그죠? 문제가 있고 이제 기본서가 있잖아요. 기본서라고 할게요. 기본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교재. 그럼 문제의 비중이 훨씬 커야 돼요. 하루에 뭐 내가 10시간 공부한다면 7시간 해야 70% 해야 되고,
7, 80이라고 잡을게요. 7, 80. 7, 80 잡아야 되고요. 이거 100% 잡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안 돼요. 100% 잡으면 안 되고 7, 80 잡고 기본서를 2, 30% 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만약에 10시간 공부하면은 8시간, 7, 8시간은 다 문제 푸는 거, 문제를 보고 오답 노트 만들고 문제 다시 정리하고 그때는 기본서 보겠죠, 계속. 그건 기본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찾아보는 거고 나머지 2, 3시간은 뭘 해야 되냐면은 많은 여러 과목들의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 내가 빨리빨리 읽어보면은 하루에 만약에 1시간씩 잡아서 여러 과목 보고 이제 다음날 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거든요. 시험 때까지 계속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중에도 문제 관련된 부분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제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있다면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를 좀 듣고 이제 계획서도 만들고 서브노트를 지금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과목을 정리하는 게 아마 굉장히 좀 수월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걸로 계속 이용을 하되 서브노트를 쓰더라도 요건 필요해요, 요거. 기본서를 계속 읽어 나가는 거. 하루에 무조건 기본서는 과목당 30분에서 1시간씩 다 읽으세요. 계속 시험 전까지 계속.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이거 뭐 내가 좀 생각 안 났던 건데 이거 다시 보니까 이제 저는 정확히 알겠다. 이런 게 분명히 생긴다고 계속적으로. 그죠? 시험 때까지 계속. 그렇게 시험 때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어떡하지? 공부 안 하면 걱정되잖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시험 때까지 계속. 그죠? 쭉 해서 이제 파이널 특강 끝을 했는데 법률 문제 그냥 한번 갖다 보시고요. 봤던 문제들 다 있어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제외시킨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5득점을 따서 합격할 수 있기를 제가 계속 기원하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괜히 걱정하고 막 너무 긴장하고 막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멘탈 싸움이에요. 그죠? 멘탈 싸움이니까 그 문제나 그 시험장 분위기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기가 살아나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꼭 생각하시고 멘탈 싸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때까지는 꾸준히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